The world-changing story. Mike Impact. 안녕하세요. 제가 참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술가예요. 예술에도 종류가 많지 않아요. 사진 찍으면 사진작가, 그림을 그리면 화가, 또 조각을 하면 조각가. 당신은 뭡니까? 조각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조각가네요? 그렇긴 하지요. 런던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런던의 올드 켄트 로드라는 길에 그레이슬란드 팔라스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레이슬란드 팔라스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을 때 살았던 집,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성전과 같은 곳인데, 이 식당에 중국 아저씨 엘비스 첸이라고 한 저분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저렇게 멋지게 분장을 하고 나와서 손님들 사이에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를 정말 나훈아조로 불러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차이나타운, 음식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은 엘비스 프레슬리, 이거는 미국의 어떤 킹은 살아있다, 구렛나루와 선글라스, 그리고 또 트럭 운전사, 어떤 미국의 대중문화의 어떤 정크 컬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엘비스 흉내 공연이 함께 되어 있는 저 식당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차이나타운과 음식과 그리고 이민 문화, 이거와 교묘하게 접촉되어 있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저희 5명의 친구들이 엘비스 궁중반점이라는 그레이슬란드 팔라스라는 공연과 그리고선 전시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전시를 했었어요. 저 공연 때 사흘 동안 제가 주방장이 돼가지고 치즈 짜장면을 800인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독일 조각가인 안드레스 슐레갈이 저렇게 엘비스 프레슬리 공연을 하고, 그리고 카나다 친구인 리사 청이 서빙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각가가 접시 닦기를 하고, 그리고 마이클 웨데카라는 화가가 DJ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음식과 그리고선 엘비스 프레슬리가 같이 하는 저런 공연을 하면서 일약 9시 뉴스의 미술 전시가 소개가 될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큰 성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짜장면 작가, 요리하는 작가로 알려진 퍼포먼스 작가 정현두입니다. 창피한 얘기예요. 박수 치지 마세요. 제가 저 공연을 하고 나서 요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요리 파티 해달라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여졌고요. 제가 그 이후로 서울에 2000년에 와서 대방동에 있는 그런 보라매 공원 내에서 춤을 추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이 로맨틱한 모습을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텔레비전을 봤을 때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장바구니를 들고 경찰서에 이렇게 잡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TV 뉴스에서 봤어요. 제가 장소에 가서 이렇게 춤을 추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을 사진을 찍고선 그분들을 이렇게 만약에 액자에 담는다면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약간 머리도 벗겨지고 배도 나오시고, 세상에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로맨틱한 포즈를 취한다고 치지만 정작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습게 바라보겠죠. 그분들의 어떤 그런 춤추시는 모습들을 벽지 패턴화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의 패턴화를 시켜가지고선 이렇게 댄스홀을 만들었어요, 아예. 그래서 마루도 깔고 전시장에 수십 명의 춤추는 사람들이 벽지 패턴처럼 저렇게 해서,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했던 보라매 댄스홀에서 그 미술관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저렇게 춤추시는 분들도 불러서 댄스 파티도 여시고 하셨어요. 보라매 댄스홀 작품을 제가 만들고, 이 작품이 샬로텐버그라는 그런 코펜하겐에서 전시도 되고, 그리고선 데아펠 미술관이라고 암스테르담에서도 이렇게 전시가 되면서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그리고선 7호선 달리는 기차
안에다가 댄스 플로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 이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7호선을 기차를 타시면서 댄스 파티를 여시고 어떤 작품으로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댄스 작가입니다. 댄스 작가 정현두입니다. 창피한 얘기예요, 창피한 얘기. 사실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제가 주유소에서 일하는 한 친구를 보게 됐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윈도우 와이퍼를 이렇게 판촉하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이렇게 판촉하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도대체 인생에서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꿈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내 사랑 진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그냥 기름만 넣고선 돈만 띡 주고 안녕 하고 가면 될 사람한테 어느 날 창문을 내려서 야, 너 꿈이 뭐니? 하고 묻는 거로부터 작품이 시작돼요. 저 베스킨라빈스에서 일하는 저 친구는 어떤 극단적인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극지를 가서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이글루 텐트는 제가 흰색 부직포 텐트에다가 이렇게 매직펜으로 그린 거고요. 개들은 양양에서 빌려왔고,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고3인데 이렇게 자기의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극단적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보면은 이렇게 풀릴 것 같다고 그래서 둘이서 3,190m의 산을, 기타 닦기라는 산을 약 9시간 올라가서 새벽 4시에 찍었어요. 내 사랑 진이는 옛날 1960년대 텔레비전 시트콤 드라마의 제목이고요. 거기서 이렇게 사만타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코를 찡긋찡긋하면 마술이 뿅 하고 일어나는데, 그 마술이 대단한 컴퓨터 그래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정지되면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똑같은 포즈에서 카메라를 탁 돌리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사진에 의해서 저렇게 이루어지는데, 저분은 런던 리버풀에서 이렇게 그 숟가락 연주하는 할아버지인데 로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협연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로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에 저 리허설을 할 때 가서 찍었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숟가락 케이스는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도대체 꿈이 너무 사람들이 관념적이라서 꿈이 도대체 뭔지 이렇게 알기가 힘들어요. 자기는 전 세계에 커뮤니케이션을 잇는 메시아가 되고 싶대요. 와시바란 이렇게 바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내 사랑 진이 작품은 약 11개의 나라에서 22명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꿈을 사진으로 실현시켜준 작업이었고요. 원더랜드 작품은 제가 패션 디자이너 분과 함께 한 아이가 한쪽 소매를 다른 쪽 소매보다 훨씬 크게 그린다면은 실제로 만들면 어떨까요? 하니까 디자이너 분께서 상당히 아방가르딕하겠는데요? 하셔서 같이 만든 작품이에요. 빨간 모자, 백설공주 세계 동화. 사실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면은 어떤 풍경을 실제로 가지 않더라도 그 풍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상상의 그림을 그리죠.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들은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산을 그리고 강을 그려요. 네덜란드 가보셨나요? 평평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풍경을 하나씩 그려나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진 찍는 사람은 도대체 셔터를 어떻게 눌러야 찍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담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훌륭한 장소에 가서 얼마나 훌륭한 순간에 얼마나 훌륭하게 셔터를 누르냐. 여기는 창작이란 건 과연 존재할까요? 발견이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렇게 산 꼭대기, 저기는 남한에서 네 번째 높은 가려왕산 전상에 저렇게 저희가 5박 6일 동안 세트를 들고 올라가서 촬영을 했어요. 실내에 쓰는 인공 조명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촬영을 해서 마치 저 뒤에 보이는 실제 가려왕산의 풍경이 하나의 실존하는 풍경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스튜디오 내에서 걸개 그림으로 걸려있는 풍경 사진인지 모를 그럴 사진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로케이션 시리즈라는 작품의 일환입니다. 로케이션 시리즈는 제가 만든 어떤 제 마음속의 풍경을 하나씩 저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진 작품입니다.
로케이션 사진 작품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많은 요소들이 저기 유난히 동그란 눈이 내린다든지 저건 스티로폼 알갱이들이에요. 또는 저렇게 남산 케이블카가 도착하는 옥상에다 무대를 8m, 6m를 지어서 뒤에는 낭떠러지로 해서 보일 수 있는 풍경들이라든지 제가 인상 깊게 어릴 적부터 바라봤던 이런 실내에서 운전하는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자연의 세트를 들고 나가가지고선 하나씩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선 실내에 쓰는 인공 조명을 가져가서 촬영을 해서 마치 저 풍경들이 한 장에 단순히 있는 사진들이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긴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풍경 사진으로서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진 작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작가입니다. 창피한 얘기예요, 창피한 얘기. 전 사진 배워본 적도 없어요. 제가 2007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선정한 올해의 작가가 됐어요. 치지 마세요. 이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가보셨나요? 400평이에요, 전시장이. 400평이면 제가 평생 동안 만들어 온 작품 다 끌어모아다가 다 전시해도 썰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7년 동안의 작품을 다 모아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요, 그렇게 하죠 할 때 잠깐만요, 플랜 B가 있는데요 하고선 끄집어낸 게 제 전시 끝나고 나서 제 전시까지 3주 사이에 영화 세트를 짓고 거기서 영화를 찍어가지고 그걸 다시 상영하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MGM 스타일의 헐리우드 영화들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스튜디오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을 비를 타고 하는 진 켈리의 탭댄스라든지 어떤 An American in Paris라는 그런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촬영을 제안을 한 거는 영화를 미술관 내 전시장에서 그대로 촬영을 하고 그걸 그대로 놔둬서 전시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작품은 다큐멘터리 노스탈지아라는 작품인데 다큐멘터리 노스탈지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다면은 천동설의 작품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천동설이 뭐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돌죠. 우리가 두 남녀의 대화를 영상에서 본다면 보통은 편집이 되죠. 그래서 남자가 자기 나 사랑해? 하면 이쪽에서 다시 컷을 잡고 아니? 왜 안 사랑해? 하면서 대화가 오가게 되는데 이 작품은 제가 여러분은 정면샷을 찍고 측면샷을 찍고 싶으면 카메라만 정지해서 저쪽 가서 측면을 찍으면 되지만 여기서 정면샷을 찍고 제가 찍은 방식은 자 여러분 측면 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의자를 두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바깥에 계시던 여러분들이 건물 벽을 들고선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얘기인데요. 85분 동안 원씬 원테이크로 해서 촬영을 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85분 동안 카메라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주변의 풍경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마술의 그런 트릭을 이미 보여주고 나서 다시 마술을 보여준다면 어떻겠어요? 신기할까요? 여전히 신기해요. 왜일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텔레비전과 태어났고 컴퓨터와 함께 여러분들은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이끌어주는 매력에 여러분들은 손쉽게 빠져요. 어릴 적부터 훈련이 돼 있어요. 보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suspension of disbelief란 말이 있는데 suspension은 보류하다는 뜻이고 disbelief란 말은 불신이에요. 그래서 영화관에 갈 때 여러분들 에이 저 두 남녀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주변에 몇십 명이 조명 들고 서 있어 라고선 생각하면서 보신 분 없죠. 자기 불신 자체를 이미 뒤에다 놔두고선 영화관에서 흠뻑 빠져들게 되죠. 그런 훈련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가짜의 풍경들을 하나씩 눈에 보는 앞에서 만들어 가더라도 저것이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면은 그 풍경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돼요. 제 이 작품은 미술관 내에다가 제 기억 속에 있는 모든 풍경, 저희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일하시던 약국, 거리, 그리고선 시골의 농촌, 그리고선 대관령의 목장, 그리고 산속의 숲과
그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풍경을 하나씩 85분 동안 미술관 내에서 세트를 짓고선 영화를 찍기 시작해요. 이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상영이 실제로 불 꺼지고서 상영을 했고요.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백남준 선생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디오 작품으로서 뉴욕의 현대미술관 소장이 됐대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은 보통 제가 자빠졌습니다 그러면 부러졌습니다 하고 기사를 쓰시는데 제2의 백남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정현두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정현두입니다. 창피한 얘기예요. 박수 치지 마세요.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영상작품 딱 하나 만드는데 비디오 아티스트? 전 비디오 카메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레코딩밖에 못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약대를 나오셨고 약대 다니시는 내내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열심히 안 다니고선 등산을 다니셨어요. 그리고선 산에서 약초를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시고선 아무도 그때 당시에 쌍화탕이란 건 달여 먹는 거지 병에다 넣는다고 생각 안 하던 시절에 쌍화탕을 병에다 넣어서 생산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모동 쌍화탕 이게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거였는데 물론 오일쇼크 때 쫄딱 망하셨어요. 이래저래 사업을 망하시고선 저희 아버지는 어떤 시장바닥 코너에 조그맣게 요만한 약국을 하나 여시고 저희 가족들은 그 약국 뒤에 쪽방에서 살았는데요. 그 약국이 참 신기하죠. 어느 날부터 동네 버스 정류장 이름이 약국앞으로 바뀌고 일본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대절을 해가지고 대형 관광버스가 그 조그만 약국 앞에 쓰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기 시작해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람을 1대1로 오랫동안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왜 그 병을 가지게 됐는지 그걸 한약과 양약을 같이 혼용을 하셔가지고 이 엑기스를 만드셔가지고선 같이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진짜 명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990년대 말부터 소위 의약 분업이 되면서 의사가 환자를 만나고 약사는 조제만 하게끔 그렇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환자를 직접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000년대 초반에는 한약계와 양약계가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은 뭐예요? 회색 분자죠.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양쪽에 다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계에서는 당신 어느 편이냐, 대한약사협회에서는 당신 어느 편이냐,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만 약국을 접으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누군가의 진정한 의미를 그 사람이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를 가지고선 얘기를 하죠.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사진으로 표현하느냐, 회화로 표현하느냐, 조각으로 표현하느냐. 그래서 당신은 조각가, 사진가.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은 환자를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을 낫게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한약이든 양약이든 개의치 않으셨던 것을 저는 제 작품에서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데 있어서 제 작품이 반드시 영상이 되건 사진이 되건 아니면은 조각이 되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